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 준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번 달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동안 녹음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하루빨리 다음 편들을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인과 바다 6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6화. 물고기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낚싯줄이 그 커다란 잔등위를 스쳤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녀석의 등은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녀석은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을 테지. 제놈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이제 성가신 일은 다 해결된 셈이고 예비 사리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이 이상 바랄 것은 없어. 물고기야, 노인은 가만히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으마. 물론 저도 나하고 같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노인은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직전이라 몹시 추웠다. 그래서 노인은 몸을 녹이려고 뱃전에다 대고 이곳저곳을 문질렀다. 녀석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더니 물속으로 내려갔다. 배는 계속 끌려가고 있었다. 해가 한쪽 이마를 내밀었을 때쯤 되자 빛이 노인의 어깨 위에 닿았다. 녀석이 북쪽을 향하고 있구나. 노인은 예사롭게 중얼거리며 조류가 배를 훨씬 동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녀석이 조류를 따라서 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지쳤다는 표시니까. 해가 보다 높이 떠올랐다. 그러나 노인은 그때까지도 물고기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좋은 징조가 눈에 띄었다. 낚싯줄의 경사로 봐서 물고기가 덜 깊은 곳에서 헤엄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놈이 뛰어오르리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망은 있었다. 하느님 제발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노인은 기도하듯이 말했다. 제게는 아직 녀석을 다룰 수 있는 줄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만일 조금만 더 줄을 팽팽히 당겨도 놈은 아파서 금방 뛰어오를 거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녀석이 뛰어오르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등뼈에 붙어있는 주머니에 공기가 차서 더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지 못하도록 해야지. 노인은 낚싯줄을 좀 더 당겨보려 했고 애썼지만 줄은 물고기를 처음 낚았을 때부터 줄곧 팽팽한 상태 그대로였다. 조금만 당겨도 곧 끊어질 듯 했다. 그래도 노인이 잡아 끌려고 몸을 뒤로 젖히자 곧바로 물고기의 거친 반응이 전해졌다. 순간 더는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렴 획 잡아당겨서는 안 되고 말고 왈칵 잡아당길 때마다 낚시에 찢긴 상처가 넓어져서 어느 순간 녀석이 뛰어오를 때 바늘이 빠져나갈지도 몰라. 하여튼 해가 뜨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야지. 줄에는 누런 해초가 걸려 있었지만 노인은 물고기가 그것까지 끄느라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은 밤에 그렇게도 인광을 내던 누런 모자반류 해초였다. 물고기야, 난 내가 좋아. 또 너를 대단히 존경하게 되었어. 그렇지만 오늘 안으로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아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노인은 다짐했다. 그때 마침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부터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 새였다. 새는 해면 위를 얕게 날고 있었다. 노인이 보기에 그 새는 무척 지쳐 있었다. 잠시 후 새는 배의 뱃고물로 날아와 앉았다. 그러다가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더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좀 더 편한 낚싯줄 위에 앉았다. 너는 몇 살이지? 노인은 새에게 물었다. 이번이 첫 여행이냐? 노인이 말하자 새는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새는 너무 지쳐서 낚싯줄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냘픈 발로 줄을 꽉 잡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힘에 따라 위아래로 기우뚱거렸다. 줄은 튼튼하단다. 노인이 새를 보며 말했다. 아주 튼튼해. 간밤에는 바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지치다니. 너처럼 가냘픈 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매가 새들을 찾아 바다로 날아오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을 새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또 얼마 안 있어 그 새도 주변에 매가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푹 쉬어라 작은 새야. 노인은 말했다. 그리고 어디든 열심히 날아가서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한번 해보렴. 밤새 낚싯줄을 메고 있었더니 등이 뻣뻣해졌고 이제는 정말이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너만 좋거든 아예 여기 내 집에서 살아라 새야. 노인이 말했다. 미풍이 일기 시작하니 돛을 감아 올려 너를 미풍에 실어줄 수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내 친구야. 바로 그때 물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쳤다. 노인은 그만 이물 쪽으로 고꾸라졌다. 노인이 반사적으로 발로 버티면서 줄을 좀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낚싯줄을 획 당길 때 새는 이미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노인은 그 모습도 보지 못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만져보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뭔지 모르지만 무언가가 저 물고기를 아프게 했군 그래. 노인은 중얼거리다가 말고 물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짝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졌지만 노인은 줄을 꼭 쥔 채 뒤로 몸을 버텼다. 이제는 내가 너를 낚는다는 것을 알았구나. 노인은 말했다.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노인은 이 순간 새가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해변에 닿을 때까지 더욱 험한 길을 지나야 할 거야. 그런데 물고기가 한번 성급히 잡아당긴 정도로 다치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냐? 틀림없이 멍청해지고 있는 모양이야. 아니면 아까 그 작은 새를 쳐다보다 정신을 놓고 있었든지. 이제는 물고기 일에만 정신을 쏟고 더 힘이 빠지기 전에 다랑 하나 먹어둬야겠다. 그 아이가 여기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그리고 소금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다시 중얼거렸다. 노인은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옮긴 뒤에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한동안 손을 물에 담그고 있자 피가 길게 기를 내며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배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때마다 손에 물이 찰싹거리며 부딪혔다. 놈이 훨씬 느려졌구나.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좀 더 오랫동안 물에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물고기가 또 갑자기 요동을 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몸을 똑바로 편 뒤 발로 버틴 채 손을 쳐들어 햇빛에 말렸다. 살이 터진 것은 낚싯줄에 베어서다. 공교롭게도 베인 곳이 낚시에서 제일 요긴하게 쓰는 부분이었다. 노인은 이 일이 끝나기까지 계속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 손이 다 마르자 노인은 말했다. 이제는 다랑어 새끼를 먹어야겠다.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배꼽물 아래쪽에서 다랑어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사려놓은 낚싯줄에 닿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다시 왼편 어깨로 줄을 옮겨매고 왼손과 팔로 몸을 버티면서 갈고리대에서 다랑어를 빼낸 다음 갈고리대는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물고기를 누르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등을 따라 세로로 길게 칼집을 낸 후 검붉은 살점을 발라냈다. 물고기가 쐐기 모양이 되자 바로 등뼈에서 배까지 바싹 칼질을 해서 잘랐다. 그것을 다시 6조각으로 잘라서 이물 판자 위에 펴놓은 뒤 칼은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나머지 뼈대는 꼬리 쪽을 잡아서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쪽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살점을 칼로 잘랐다. 노인은 큰 물고기가 여전히 줄을 세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왼손에 쥐가 났다. 무거운 줄을 잡은 손이 오그라들고 있었다. 노인은 넌더리를 치면서 손을 쳐다보았다. 이놈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노인은 말했다. 쥐가 나려면 나보라지. 제멋대로 매 발톱처럼 오그라들려면 들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걸. 노인은 중얼거리면서 컴컴한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가 잠겨있는 낚싯줄을 쳐다보았다. 지금 먹어야 이 손이 펴질 것이다. 노인은 생각했다. 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벌써 여러 시간 동안 물고기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라도 싸울 수 있다. 이제 다랑어나 먹어둬야지. 노인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맛이 괜찮았다. 천천히 잘 씹어서 국물까지 죄다 섭취해야 돼. 노인은 생각했다. 이럴 때 소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먹기가 더욱 좋을 텐데. 손아, 너는 좀 어떠냐? 거의 사후강직 상태처럼 빳빳해진 손에다 대고 노인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내 너를 위해 먹기 싫어도 좀 더 먹어두마. 노인은 두 쪽으로 잘라둔 것 중에 남은 한쪽을 마저 입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씹다가 껍질만 뱉었다. 손아, 이제는 좀 어때? 좀 더 있어야 알겠니? 노인은 한쪽을 더 집어서 이번에는 통째로 씹었다. 다랑어란 놈은 살이 단단하고 피가 많은 물고기란 말이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만세기 대신 이놈을 잡게 된 것이 다행이다. 만세기는 너무 달단 말이야. 이것은 거의 단맛이 없고 아직도 살이 단단한데. 역시 실질적인 생각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 노인은 생각했다. 소금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바람일 뿐이지만. 그런데 나머지 살점이 햇볕에 썩을 것인지 마를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별로 시장하지는 않지만 먹어두는 것이 낫겠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직도 잠잠하고 침착하구나. 나도 이것을 다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손아, 내가 좀 참아다오. 노인은 말했다. 너 때문에 이것을 먹는단다. 노인은 순간 물속에 있는 저 물고기에게도 이것을 좀 먹였으면. 노인은 생각했다. 형제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물고기를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만 해. 노인은 쐐기 모양의 고깃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죄다 씹어 먹었다. 노인은 허리를 쭉 펴보며 바지에 손을 닦았다. 자, 노인은 말했다. 손아, 이제는 줄을 놔도 좋다. 내가 그 뻣뻣해지는 바보짓을 그만둘 때까진 오른팔로만 물고기를 다루겠어. 노인은 왼손으로 붙들고 있었던 줄을 왼발로 밟았다. 그리고 몸을 젖히면서 등을 눌러대는 무게를 버텨내려고 애썼다. 하느님, 제발 쥐가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인이 기도하듯 말했다. 물고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물고기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물고기의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노인은 생각해 보았다. 또 나의 계획은 무엇이지? 물고기는 엄청나게 크니 내 계획은 녀석의 계획에 맞춰서 임시 변통으로 바꿔가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놈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가 있는데 녀석은 언제까지 물속에 있을 참인지.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녀석과 함께 물 위에 있을 거야.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대고 문질러서 손가락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손은 쉽게 펴질 것 같지 않았다. 해가 나면 펴지겠지. 노인은 자신의 마음을 위안했다. 금방 먹은 싱싱한 날다랑어가 소화되면 펴질 거야. 만일 이 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고 말 거야. 그러나 노인은 지금 손을 억지로 펴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순간 노인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프리즘 현상을 볼 수 있었고 팽팽하게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잔잔한 가운데서도 이상한 파동이 있는 파도의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무적풍 때문에 어디선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앞을 보니 한때의 물오리가 바로 위에 하늘의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 흐려지고 다시 또 뚜렷이 나타나곤 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과 바다 6화를 읽어드렸습니다.